그리고 청마 유치원 선생님도 잘 아시죠? 예, 그 얘기도 곧 하겠습니다. 청마 유치원 선생님 얘기도 하겠고, 미당 서정주 선생님, 박목월 선생님, 그 얘기를 쭉 해나가겠는데, 우선 시부터 먼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는 1920년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20년대에는 김소월이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김소월 그만 모르는 사람이 없죠. 시인의 대명사. 오늘 비가 왔는데 소월시에 보면 왕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 오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소월 시의 왕신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는 낭송을 하면 분위기에 따라서 가슴을 젖게 만듭니다. 시인의 그 강의는 여러분들이랑 처음 들을 겁니다. 소설가는 많이 들었습니다. 경산에서. 김주현이도 왔고, 또 이동화도 왔고, 다 왔지요. 그런데 시인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제가. 소시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소시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는 어떤 시입니까? 예, 진달래 교과서에 나오죠. 근데 저는 소시 중에서는 왕신리를 무척 좋아합니다. 왕신리. 비가 온다 오느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다슬에 왔으면 좋지. 초하루 상망이면 온다고 했고 여들의 수물 안에는 간다고 했지. 가도 왕신이 비가 오네. 여기까지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웬걸 져서야 울려거든. 웬걸 져서야 울려거든. 왕신이 건너가서 우러나다오. 비 맞아 나를 내서 벌새가 온다. 벌새라는 새가 있죠. 비 맞아 나를 내서 벌새가 온다. 천안의 상거리 실버들도 촉촉이 젖어서 늘어졌다네. 비가 와 한낮에 왔으면 좋지. 구름도 상그늘에 걸려서 온다. 이 소월의 그 왕신인데 상당히 리드미컬하죠. 시는 언어의 리듬입니다. 의미를 아하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시에서는. 언어의 리듬이 주는 어떤 그 감각,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0년대는 소월 말고는 봄은 고양이로다라고 시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장이죠. 이장이. 고을 이장입니다. 천재성을 타고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시 봄은 고양이로다 딱 한 편. 다른 건 없습니다. 딱 한 편이 우리 한국 신문학사에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봄의 향기가 의리우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흩었다.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연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어오르다. 중간에 생략을 좀 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 고을 이장이는 뭐라고 했느냐면 시라는 것은 플라티나 그룹과 같다. 플라티나의 선이라야 한다. 플라티나 선이라야 한다. 플라티나 하는 것은 백금이거든요.
백금과 같은 그런 어떤 가난한 선이라 한다. 자극성도 없고 긴장감도 없는 그거는 굵은 철사선 같은 시는 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1930년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30년대는 일제시대이죠. 1930년대 하면 우리가 김영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는 김영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김영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 서구의 T. 휴움이라고 토마스 어네스트 휴움이라는 그 영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시가 상당히 그 시각적이고 회화적이죠. 늦가을에 서늘한 밤에 밖으로 나오니까 달이 농부의 얼굴처럼 불그레한 달이 농부의 얼굴처럼 불그레한 달이 울타리 너머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끄덕했다. 가장자리에는 생각에 잠긴 별들이 도해의 아이처럼 얼굴이 창백했다. 이게 토마스 네스트 휴머의 작품입니다. 이 시가 우리 한국의 시단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분이 없었을 같으면 김광균이 없습니다. 1930년대 김광균 하면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추일서정, 설야, 대상 이런 작품이 있는데 추일서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시각적입니다. 리듬이 있는 그런 어떤 그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시가 아니고 굉장히 시각적이고 회화적인 그런 시입니다. 늦가을 약간 그 살살할 때 늦가을 10월 말쯤 되면 낙엽도 떨어지고 할 때 되면 이 김광균의 추일서정이 시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 이거 암송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워낙 많은 놈이니 옛날에는 내가 이런 것 뜸이야 막 팽팽 날아다녔는데 요즘은 막 나이가 많아서 잘 안 됩니다.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 전에 수학 능력 시험에도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수학 능력 시험에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포화에 이질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마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도시의 급행열차가 더를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경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그 위로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셀로판 그게 있죠. 셀로판지 바짝바짝 하는 거. 설락하기 전에 막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의 소리 발길로 차며 쭉 이래 나오는데 좀 장황하게 깁니다. 이 긴 거 얘기해봤자 그렇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 같은 데 보면 추일서정 치마 다 나옵니다. 처음에 딱 보면
낙이면 포를 낳는 망명된 그 집회, 포화에 이지러진 도론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보석으로 사라지고 조그마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도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이래 나오는 기입니다. 끝까지 다 뭐 얘기해도 되지만 이 정도로 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화라는 작품. 이거는 기가 막힌 시입니다. 설화는 기가 막힌 시입니다. 1938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했는 작품이 이 설화입니다. 이 김광변이라는 이분은 개성 사람이죠. 그런데 한 해가 이래 지난 무렵 되면 소강농에서 건축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가난한 문인들을 위해서 나타나가지고 돈을 하는 것이 가난한 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돈을 거기에서 분이 바로 이 김광변입니다. 그분이 썼는 시에서 설화라는 작품은 꼭 한번 읽고 암기해 두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평온을 주고 위안을 줄 겁니다. 나는 문학은 밥 안 미기 줍니다. 문학은 밥을 안 미기 주지만 밥보다 더 이상의 것을 준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 꼭 했냐 하면 우리가 비교적 그 부유한 시골에서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과수원도 있고 뭐 태어났는데 마을에 놀러 가면 그 어머니 친구들이 거의 알면서 집에 아들은 요새 뭐 하는 겨 요새 뭐 취직 못하고 놀고 있는 나를 두고 동네 그 어머니 친구들이 얘기하거든. 그러면 어머니는 한수 더 떠지요. 몰라 가는 뭐 모거리인가 뭔가 한다 하면서 바보서 처가기가 저하고 가니까 모거리인가 뭔가 한다 하면서. 그럼 박목월 선생은 우리 시인의 대명사였죠. 그죠? 일단 요거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설야 요거 얘기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한 밤 소리 없이 흩날리는요.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유해가며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유해가며 내려가지고 방 깊은 내 홀로 내리면 먼 데서 여자의 옷 벗는 소리 사락사락 밤눈 내리고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눈 오는 것을 보고 먼 데서 여자의 옷 벗는 소리 사락사락 밤눈 내린다 하는 이 표현은 감각도 감각이지만 이 감각을 시각적인 감각을 관능적으로 이동시킵니다. 관능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우리들에게 굉장히 참신함을 주죠. 시에서 이 참신함을 주지 않으면 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면 특히 가을쯤 되가 해질녘이 되면 예상적이고 그런 어떤 느낌을 주죠. 슬픈 그 예상적인 느낌을 주죠. 그때 해질녘의 그 풍경 그거를 김광변은 어떻게 표현했냐 같으면 향료를 뿌린 듯한 곱단한 노를 위해 향료있죠. 향료를 뿌린 듯한 곱단한 노을 위해 전신주 하나하나 기울어지고 먼 고가선에 불이 켜진다. 먼 고가선에 불이 켜진다. 부터가 떠오르네요. 향료를 뿌린 듯한 곱단한 노을 위해 전신주 하나하나 기울어지고 먼 고가선에 불이 켜진다. 목장의
깃발도 능금나무도 불면 꺼질 듯한 외로운 들길. 이런 표현은 전혀하죠. 해질 무렵이 될 것 같으면 이제 들길이 이제 보이는데 해가 이제 지고 나면 그 들길이 어둠 속에 묻히겠죠. 그거를 불면 꺼질 듯이 외로운 들길. 절묘한 표현이에요. 불면 외로운 들길. 꺼질 듯이 외로운 들길. 촛불을 확 불면 캄캄해 해가지고 어둠 속에 모든 것이 묻히죠. 이런 표현, 절묘한 표현을 대상이라는 시를 통해서 김광규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에 들어가면 우리 40년 가만히 있는 김소월, 박목월 아닙니까? 박목월. 목월 선생은 어느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분의 시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나그네죠. 그런데 그 시는 처음에는 나그네가 왜 됐냐 하거든요. 맨 처음은 나루를 건너서 외줄기 길을 구름에 달았듯이 가는 나그네. 외줄기 길을 구름에 달았듯이 가는 나그네. 그렇게 나가다가 그 다음에 남도 800리 구비마다 개울이 우는 바람을 바람에 달아듯이 가는 나그네. 이래 처음은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이제 문장지 추천을 받고 조지훈 시인한테 경주로 놀러 오라 했죠. 그래 경주로 와가지고 한 보름 동안 경주에 지내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난 뒤에 조지훈 시인이 목월 시인한테 시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별리라는 시입니다. 별리가 이별입니다. 사실 이별인데 그걸 이제 별리라고 하면 좀 무거워 보이죠. 이거는 자기 처갓집이 어딘고 하면 영주의 그 무슨 마을이 그 이제 자기 처갓집인데 초창기에 처가에 신혼 때 자주 가서 강이 흐르고 안개가 끼는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쓰는 시인데 그 시가 뭐냐면 목월한테 보낼 때는 완화삼이라는 제목으로 보냈습니다. 완화삼. 완은 감상한다는 얘기고 화는 꽃자고 삼은 소매삼입니다. 꽃소매를 감상한다 하는 게 이게 선비의 그 적삼이란 말이죠. 선비 적삼. 완화삼을 보면 차운산 바위에 하늘은 멀어 차운산 바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도 무섭이 울어본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나그네의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수lig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이밤 자면 저 마을에도 꽃은 집이라 다정하고 하만함도 병인장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림이 가노니 대충 처음부터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잘 안 됩니다. 그래가 이 완화삼 이거를 목월한테 보냈죠. 제목을 바꿔가지고 별리를 완화삼으로 제목을 바꿔서 보냈더니 목월시에서 나그네 그 시가 첫 구절이 나루를 건너서 외줄기 길을 구름에 달아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800리 타는 저녁 노을 구름에 달아듯이 여기 나그네 옷자리에 꽃잎에 지져서 수리는 강마을에 저녁 노을이 오늘 자 수리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 이래 바꿨죠. 그래가지고 그 완벽한 시가 뭐냐면 강나루 건너 밀바퀴를 구름에 달아서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는 마을마다 타는 전령을 구름에 다가듯이 가는 날 이게 완성이 돼요. 목을 시인 이 최고 아닙니까? 이 시 때문에 박목월이라는 시인이 오늘까지 그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월은 옷이 다 뚫어지도록 내복이 다 나가 떨어지도록 하십니까? 글을 쓰는 분입니다. 자기 떨어진 내복 그걸 전부 다가 글을 놔 자기가 글을 놔 글을 놓으면서 제자들이 오면 내복이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글을 쓸 때는 언어를 말을 갈고 다듬고 말을 보수처럼 갈고 다듬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항상 이빨에처럼 먹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의 시에서 문장집 추천 작품이 있는데 멍하마 먼 산 굽이굽이 돌아갔기로 절로 슬픔이 일어 산 베일듯 말듯한 산길 산울림 멀리 퍼져나가다 산울림 멀리 울려나가다 산울림 홀로 돌아나가다 어쩐지 울음이 돌고 생각처럼 그리움처럼 길은 신락 같다. 이거 뭐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주제 없습니다. 언어의 리듬입니다. 이 얘기를 꼭 주제를 얘기하라 하면 적막한 외로움이죠. 적막한 외로움. 그리고 또 모세 연륜이라는 시 그것도 문장의 출신사입니다. 슬픔의 시를 뿌려놓고 가버린 가시에는 영영 오지를 않고 한 해 저물어 한 해 저물어 즐거운 나무에는 핏빛 연륜이 감기었다. 이게 나이테죠. 핏빛 연륜이 감기었다. 가시네사. 목을 선생님은 포멀리스트입니다. 언어의 리듬하고 그 다음 시의 어떤 하나의 형태주의 이런 게 철저하게 그분의 몸에는 배어 있는 시들이죠. 목을 요 정도는 하고요. 하락하면 끝도 없습니다. 50년대에 와서는 50년 같으면 6.25가 터졌는 그 시기 아닙니까? 그때 나타나는 시인이 김춘수 선생님입니다. 김춘수. 경북대학교 다닐 때 지금 우리 은사입니다. 시 강의는 정말 잘합니다. 김춘수 선생 시 강의는 정말 잘합니다. 제가 김춘수 선생한테 만약 시를 안 배웠다 그러면 저도 오늘날 그 갑골이라든가 이런 낭패라든가 이런 시를 내가 못 썼을 겁니다. 예, 춘수 선생님의 그 시에서 한두 개만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고향이 이제 충무 아닙니까? 통영 충무인데, 시 제목을 연작시를 쭉 쓸 때, 처용단장이라 이렇게 시 제목을 했습니다. 처용단장. 처용이 누굽니까? 동해 용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용단장을 통해서 유년 시절에 고향에 대한 할머니,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처용단장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머니가 그립다 이런 얘기 있겠지만 김춘수 선생의 시에서는 하나도 어머니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처용단장 1에 2인데 1 중에서 1이 있고 1 중에서 2가 있고 1 중에서 3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처용단장 중에서도 1에 2입니다. 3월에도 눈이 오고 있었다. 눈은 나이약 새순을 적시고 피어나는 산
산도화를 적시고 있었다. 그 다음에 참 묘한 표현을 했지요. 미처 벗지 못한 겨울 뜻, 미처 벗지 못한 겨울 트로 속에. 재밌죠? 미처 벗지 못한 겨울 트로 속에 잠들기 전에 물개의 수컷이 우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여기서 미처 벗지 못한 겨울 트로 속에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질문을 한번 했어요. 학교에 있을 때 나는 내 나름대로는 신주문에도 됐고 했다고 선생님만 질문하기. 자네가 그 질문이라고 하나 얼마나 내 무안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봄은 왔기는 왔는데 아직도 엄살한 추위가 남아있다. 그런 정도 알겠나? 요 정도로만 언급하시대요. 그게 이제 처용 단장의 그 1의 2입니다. 지금 시를 끝까지 얘기한다 하면 너는 시가 참 재미없습니다. 끝까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김춘수 선생 시에서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샤가르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시입니다. 샤가르는 그 화가 아닙니까? 샤가르의 그림을 보고 시상을 떠올리는 겁니다. 샤가르의 마을에는 3월의 눈이 온다. 샤가르의 마을에는 3월의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서는 사나이의 관자놀이가 바르르 뜬다. 바르르 뜨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보던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하늘에서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가르의 마을의 지붕과 꿀떡을 덮는다. 샤가르의 마을에 3월에 눈이 오면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들고 안악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웅이에 지핀다. 이게 샤가르의 마을에 내린 눈인데 이 시에서 뭘 얘기합니까? 샤갈 그림 아닙니까? 샤갈은 그 유대인인데 러시아에서 오래 살다가 그 러시아의 핍박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파리로 왔다가 그래 많은 그 유람을 했는 분입니다. 그래서 샤갈이라는 분은 99세가 살았는가 100세가 살았는가 그런데 그분의 시를 보면 하나의 그 샤갈의 그 그림을 보면 이상한 어떤 그 그림 같은 거 그런 것이 샤갈의 그림에서 나타납니다. 그림 같은 거. 그리고 샤갈의 그림에 그 소가 있죠. 소가 큰 소가 있는데 소의 눈망울이 지붕 위에 걸려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김춘수 선생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이런 시를 쓰게 만드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올해 한국 문인협회 특집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어제 그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시인에 대해서 좀 쓰도록 하는 거 대구에 누구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누구 한 서너 사람 쓰고 그 다음에 김순수 선생 써달라고 했는데 내가 세 사람 거는 내가 안 썼습니다. 그래요. 전화하고 가지고 보료가 좀 많이 나가는데 왜 안 쓰시답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김춘수 선생님 꽃을 위한 서시만 내가 쓰겠습니다. 그래야 꽃을 위한 서시를 써놨더니 어제 책이 집으로 왔습니다. 비도 오고 내가 가지고 올라가다가 안 가져왔는데 꽃을 위한 서시는 이 시는 김춘수 선생님의 그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물음을 꽃을 위한 서시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에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 내어 온다. 내 울음은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야. 무슨 얘기입니까요? 존재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예를 들어 존재는 그 본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정적 자아는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방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에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 내려온다. 내 울음은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야. 이 시를 써놓고 난 뒤에 김춘수 선생님이 이제는 내가 시를 그만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한번 국회의원 한번 했죠. 이분이 비례대표 해가지고 연암대학교 학생들한테 그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러고 이제 시인이 무슨 국회의원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밥만 먹고 남들한테 소외당하고 그랬는 분이 김춘수 선생님인데 국회의원 그만두고 난 뒤에 나중에 대구에 한번 오셨습니다. 돈이 없죠. 김춘수 선생님 돈이 없죠. 가난했죠. 와가지고 문화예술회관 그 앞에 그 토닥집이라는 집이 있어 김춘수 선생님 오셨다 하는 게 문화하는 사람들은 많이 왔죠. 많이 왔습니다. 나도 갔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조영서라고 그 조선일보 그때 편집부국장 했는 그분이 창원 사람인데 그분하고 같이 왔어요. 왔을 때 김춘수 선생님이 왜 대구에 왔겠느냐. 시화전을 했어요. 맥향 다방에서. 시화전을 왜 했겠습니까? 옛날 시인들이 돈 없으면요 시화전 했습니다. 그 시화를 팔아가지고 하십니까? 밥을 좀 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김준수 선생한테 내가 그때 회장할 때입니다. 7대 회장할 때인데 행사하려고 모아놓는 그 돈을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꺼내가지고 선생님한테 서울 가서 하기라 선생님이 받으시소 하고 줬습니다. 손을 벌벌 떨대요. 독은 자네가 하면서 벌벌 떨대요. 그러는데 그 이든명강 돌아가셨어요.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정말 김준수한테 그때 참 잘했다. 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펜에서 통영에 한번 문학여행을 갔을 때 남방산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김준수의 문화관에 서 있어요. 문화관에 딱 들어가니까 수염은 지단한데 빼빼하게 야윈 영감이 사진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날라가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바다를 한참 보면서 김준수 선생님을 내가 생각을 잠시 했는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에서 서영단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영은 동해 명왕의 아들 아닙니까? 서영단장을 통해서 유년 시절에 대한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3월에도 눈이 오고 있었다. 눈은 나이락 새순을 적시고 피어나는 산다발을 적시고 있었다. 미쳐 벗지 못한 겨울 터로 속에 일찍 눈을 뜨는 남쪽 바다. 잠들기 전에 물개의 숲꽃이 우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3월에 오는 눈은 송이가 크고 그 깊은 수렁에서 처음 산도하와의 하얀 목덜미를 적시고 있었다. 이런 시인데 이 시는 정의의 묘사입니다. 정의의 묘사. 설명이 없죠. 정의의 묘사죠. 좋아, 정의의 묘사인데